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서브 그래프 매칭과 카운팅, 즉 하위 구조를 찾고 그 개수를 세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강의에서의 공지사항입니다. 서브 그래프란 그래프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위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떠한 서브 그래프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속성들입니다. 서브 그래프를 쉽게 생각해서 그래프를 이루는 재료,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작은 서브 그래프가 모여서 큰 서브 그래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관심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를 블록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특성을 알아내거나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의 분자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통적인 하부 구조를 알아낼 수 있고 각각 하부 구조의 특성을 기준으로 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3개 모두에 나타난 공통 구조는 일명 카르보닐기 그룹이며 특성 중 하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이 분자들이 산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래프의 하위 구조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방법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서브 그래프와 모티프에 대하여 다룰 것입니다. 이것들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을 식별하는 방법도 알아볼 것입니다. 이후에 신경망과 인베딩을 활용하여 서브 그래프를 표현하고 식별하여 빠르게 그 수를 세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서브 그래프와 모티프입니다. 우선 공식화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엣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드를 기준으로 보는 서브 그래프를 많이 다룹니다. 첫 번째로 노드를 기준으로 다루는 경우입니다. 일명 유도된 induced 서브 그래프라고 불립니다. 이유는 노드들을 우선 고른 다음에 노드들에 연관되어 정의된 엣지들까지 포함해서 서브 그래프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큰 그래프에서 사용할 노드들을 고르고 이 노드들끼리 연결된 엣지들까지 포함해서 그래프를 정의합니다. 그래프에서 일부 노드들만 뜰채로 건져온 그래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엣지를 기준으로 다루는 경우입니다. 유도되지 않은 서브 그래프 또는 서브 그래프라고 합니다. 노드를 기준으로 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 우선 엣지를 골라냅니다. 엣지를 정의하면서 동시에 노드들이 정의되게 됩니다. 엣지는 노드의 쌍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정의된 서브 그래프를 말하는 것이 엣지 인듀스드 서브 그래프입니다. 엣지를 정의하고 다른 무언가를 유도하지 않아서 유도되지 않은 서브 그래프입니다. 노드를 기준으로 할 때는 노드를 기준으로 엣지들을 유도했기 때문에 유도된 서브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드 기준 서브 그래프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상황, 관심 대상,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노드를 기준으로 작업합니다.
하지만 지식 그래프에서는 논리적 관계를 다룰 때 엣지 기준 서브 그래프를 주로 활용합니다. 서브 그래프는 그 이름 그대로 기존의 그래프에서 추출한 것이었습니다. 서브 그래프의 모든 노드와 엣지는 기존의 그래프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두 그래프에서 서브 그래프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두 그래프가 어떤 종류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다뤄야 할 문제가 그래프 동형, 아이스모피즘 문제입니다. 그래프 동형 문제는 두 그래프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만약 두 그래프 사이에 모든 노드와 모든 엣지가 보존되는 바이젝션 관계, 즉 매핑이 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동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노란색과 초록색에 연결되었습니다. 모양은 겉보기에는 조금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빨간색은 노란색과 초록색에 연결되었고 파란색 또한 노란색과 초록색, 즉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형인 두 그래프입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명 NP-하드 문제로 분류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를 해결하는데 일반적인 다항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프 동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서브그래프 아이스모피즘, 서브그래프 동형을 생각해보면 G2의 일부 서브그래프가 G1의 전체와 동일하다면 서브그래프 아이스모피즘, 서브그래프 동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드 중심 또는 엣지 중심 서브그래프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NP 하드 문제로 이 동형을 처리하는 것이 만만한 문제입니다. 매핑이 고유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고유한 방법이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표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의 꼭지점이 다른 하나의 꼭지점에 매핑이 되어야 하며 중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G1이 G2의 하위 그래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개의 노드로 구성된 동일하진 않은 하지만 연결된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5개의 예시로 모든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것을 5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다를만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노드의 개수는 3개로 줄였지만 방향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경우의 수를 표현하는데 13개의 예시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옵션을 하나하나만 바꾸는데도 복잡함이 증가하게 되고 이 복잡함이 증가할 때마다 특히 노드의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이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예시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관심 대상을 2개, 3개로 제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겨우 3개, 4개 정도의 노드 개수로 서브 그래프를 제한하기에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등장할 모티프입니다. 네트워크 모티프는 그래프에서 반복되며 중요한
상호 연결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티프를 정의하는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턴의 관점으로 보면 노드에서 유도된 작은 그래프입니다. 반복의 개념으로 보면 모티프가 관심 있는 그래프에서 자주 반복되어야 합니다. 중요하다, 유의미하다는 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측정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널 모델 또는 무작위 그래프 모델이 필요합니다. 서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기로 생성된 그래프에서 어떠한 하위 구조가 얼마나 많이 또는 자주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가 관심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그래프에 더 자주 나오는 구조는 더 중요하다 또는 유의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적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왼쪽 위에 표시된 모티프, 서브 그래프에 관심이 있다고 합시다. 우선 오른쪽의 파란 부분을 보면 모든 부분이 동일합니다. 3개의 노드를 선택하고 그 노드들 간의 엣지까지 추출했을 때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 하나의 엣지가 추가적으로 생겨 있습니다. 즉, 이 둘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티프는 왜 사용할까요? 모티프는 그래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모티프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따라서 특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피드 포워드 루프, 오른쪽에 나온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노이즈를 줄이는 데서 도움이 되는 구조로 주로 뇌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병렬 루프, 패럴 루프 같은 경우에는 공통 먹이를 가진 종을 잡아먹는 포식자를 나타내므로 먹이 그물망에서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단일 입력 모듈, 싱글 인풋 모듈은 유전자 제어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의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모티프가 그래프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빈도와 중요도입니다. 우선은 빈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작은 하위 그래프인 GQ와 더 큰 목표 그래프인 GT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Q는 쿼리, T는 타겟이라고 생각하면 알아보기 쉽습니다. 그래프 수준의 하위 그래프 빈도를 정의하기 위해 대상 이러한 노드에 의해 유도된 하위 그래프가 GQ와 동령인 노드의 고유한 하위 집합의 수를 계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상 그래프에서 관심 있는 하위 그래프가 몇 번이나 나타내는지 세는 것입니다. 쿼리 그래프와 대상 그래프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쿼리 그래프가 대상 그래프에서 2번 나타나면 빈도수는 2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빈도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 모양의 하위 그래프의 경우 매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빈도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100개의 노드가 있다고 할 때 6개를 고르는 방법만큼 하위 그래프가 있다고 그 빈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노드 수준 하위 그래프 빈도, 노드 레벨 서브 그래프 프리퀀시라는 보다 정확한 정의도 있습니다. 이는 쿼리에서 앵커를 고려하고 전체 하위 그래프가 대상 그래프에 포함되도록 얼마나 많은 다른 노드들을 앵커에 매핑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위 그래프를 물어보는 것이지만 빈도수는 1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측정하지만 앵커로 정한 노드가 중복으로 사용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 세트가 하나의 그래프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여러 구성 요소가 연결된 하나의 큰 그래프로 처리하여 연결이 끊어진 그래프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하위 그래프 빈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찰된 발생 횟수를 이 그래프에서 예상되는 횟수와 비교하여 모티브의 중요도, 시그니피컨스를 결정합니다. 모티브가 무작위 모델보다 실제 그래프에서 더 자주 나타나면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더 확실하게 덜 나타나도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구자들은 널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하는 모티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 대상인 무작위 모델은 어떻게 생성해야 할까요? 임의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 n, 노드의 수와 p, 엣지 확률이 있는 에르도스 렌이 무작위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개의 고립하고 각 노드 쌍에 대해 편향된 동전을 던져서 엣지 생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편향된 확률을 사용합니다. 이 확률적 프로세스는 동일한 매개 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실행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노드 5개와 확률 0.6을 사용한 예시입니다. 보다 정확한 모델을 위해 주어진 차수 시퀀스를 사용하는 임의 그래프를 생성하여 모델의 특성을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차를 가진 노드를 가지고 그래프를 생성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 경우 각 노드별로 다리, 스포크들이 있고 이것들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A, B, C, D 각 노드별로 다리수만큼 점이 있고 이것들이 무작위로 서로 다른 점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를 따라서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더블 엣지나 스스로를 연결하는 셀프 엣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수학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시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어진 그래프의 엣지들을 교환 또는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지점을 교환함으로써 새롭게 재연결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드의 차수도 유지되고 엣지의 개수도 유지됩니다. 결과로 우리는 무작위로 재연결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생성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변형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티브의 중요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모티브는 무작위 널 그래프와 비교할 때 모티프가 이미 그래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내는 것만 고르면 됩니다. 우선 하위 그래프를 선택하고 실제 그래프에서 그 빈도를 세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노드 수, 엣지 수, 차수 순서와 같은 여러 가지 통계적인 측면에서 실제 그래프와 일치하는 그래프를 많이 생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무작위 그래프에서도 같은 모티프의 빈도를 세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 그래프와 무작위 그래프에서 모티프의 빈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려주는 통계적 측정값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는 이때 Z스코어, G스코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G스코어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즉, 주어진 하위 그래프 또는 모티프 I는 통계적인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모티프 I가 실제 그래프에 나타내는 횟수와 동일한 모티프 I가 실제 그래프의 무작위 버전에서 나타나는 평균 횟수를 비교하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러 인스턴스가 있으므로 실제 그래프에 해당하는 무작위 그래프의 다양한 무작위 인스턴스에서 해당 모티프의 빈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본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 개의 무작위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그래프마다 모티프의 발현 횟수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G점수는 모티프가 얼마나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실제 그래프와 무작위 그래프의 빈도를 비교한 다음 무작위 그래프의 여러 인스턴스에 걸쳐 해당 개수의 분산인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당 모티프의 자연스러운 변동성에 따라 개수를 센 것을 정규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Z점수가 0이면 해당 모티프가 무작위 그래프에서 마찬가지로 실제 그래프에서도 자주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Z점수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특정 모티프가 무작위 그래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자주 또는 덜 자주, 더 조금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Z점수는 크기 점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네트워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요도 프로파일, Significance Profile, SP는 모든 하위 그래프에 대해 실제 그래프와 무작위 그래프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내는지 계산합니다. SP, 중요도 프로파일은 정규화된 Z점수의 벡터입니다. 타원은 얼마만큼의 모티프가 고려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값의 경우에는 하위 그래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Z점수와는 다르게 사이즈에 영향을 받는 값입니다. 주어진 크기의 가능한 모든 하위 그래프에 대해 Z점수를 계산하려면 여러 무작위 인스턴스에 걸쳐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결과를 통합하여 네트워크, 그래프의 중요도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작업한 것들이 다음과 같은 그래프라면 각 그래프에 따라서 이들 간의 빈도와 중요도 프로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비교를 통해 얻은 흥미로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에 있는 그래프, Directed 그래프의 경우 크기를 3으로 정했을 때, 제한했을 때 13개의 하위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된 것이 각각의 하위 그래프의 치고 Z는 Y축은 표준화된 Z스코어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네트워크는 서로 유사한 중요도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시그니피컨스 프로파일, 중요도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상호 연결의 삼각형 13번이 얼마나 지나치게 과도하게 표현되는지를 우린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얼마나 과소적 더 적게 나타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티프 6번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두 명이 각각의 두 명과는 매우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 둘 사이의 상호 관계는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세 명이 다 친해져서 가까워져서 13번으로 변환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모양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도 프로파일, 시그니피컨스 프로파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티프를 먼저 실제 네트워크에서 하위 그래프인 i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실제 네트워크의 무작위 버전에서 동일한 하위 그래프인 i를 gren으로 표시하여 계산합니다. gren은 실제 네트워크와 동일한 노드 수, 동일한 엣지 수, 동일한 차수 분포 또는 동일한 차수 시퀀스를 갖는 널 모델입니다. 그런 다음 이 하위 그래프가 실제 그래프에 나타나는 빈도에서 무작위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빈도의 값을 뺀 값을 무작위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횟수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을 Z 점수를 모든 하위에 할당하거나 계산을 하면 됩니다. Z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그 그래프에서 널 모델보다 많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값이 낮다면 다른 것보다 무작위로 나왔을 때보다 그 값이 중요할 정도로 적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모티프 개념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이미 다룬 방향성 및 비방향성 그래프에 대한 확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노드를 의미하는 컬러 노드에 대한 확장도 있습니다. 시간적 모티프의 형태로 시간적 그래프에 대한 확대도 있습니다. 빈도, 통계적 유의성, 과소대표성, 심지어 안티모티프를 계산을 정의하는 방법에도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또한 널 모델을 정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티프와 서브그래프는
그래프의 구성 요소입니다. 하위 그래프 동형성과 하위 그래프 개수 계산은 NP 하드 문제입니다. 데이터 세트에서 어떤 모티프가 빈번하거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면 도메인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작위 그래프, 널 모델을 기준점으로 얼마나 더 자주 나왔는지를 비교해서 Z점수를 계산함으로써 주어진 모티프의 중요도를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신경망을 이용한 서브 그래프 매칭입니다. 신경망을 사용하여 하위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티프와 서브 그래프를 약간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둘의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그래프가 더 큰 그래프의 하위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빠르게 계산하기 위한 도구로 신경망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다룰 문제는 서브 합니다. 큰 목표는 그래프와 작은 쿼리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쿼리가 대상 그래프에서 하위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이 쿼리 그래프이고 오른쪽이 목표 그래프라고 합시다. 이 특정한 노드 4개의 집합이 목표 그래프에 매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엣지가 보존되므로 이 경우는 답이 yes입니다. 여기서는 노드 매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색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 여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프의 기하학적 특징을 GAN 이용하여 인베딩 공간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교하여 서로 서브 그래프의 동형 관계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응 관계 자체를 찾는 데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 아니요,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정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둘의 대응 관계를 찾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이는 다른 강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쿼리와 대상이 주어졌을 때 인베딩과 대상 그래프의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도 인베딩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산하여 하위 그래프로 나타나면 참을 yes를 나타나고 그렇지 아니다 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인베딩을 생성해야 할까요? 우리 접근 방식은 노드 앵커 정의로 작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앵커 노드가 다른 앵커의 노드에 매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엣지들, 그리고 다른 노드들도 동시에 매핑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대상 그래프를 노드 앵커가 될 이웃 집합으로 분해합니다. 계산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하는 앵커 노드를 기준으로 K홉, 여기에서는 E홉의 이웃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웃들을 뽑아 놓고 그래프 신경망을 이용해서 인베딩을 합니다.
쿼리도 유사하게 다루어집니다. GNN을 사용하여 쿼리의 임베딩과 대상의 이웃 임베딩을 생성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 쿼리가 이웃의 하위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속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임베딩을 어떻게 사용하여 예측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과정은 대체로 일반적인 신경망이면 잘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왜 앵커를 사용해야 할까요? 노드 수준 그래프 빈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정의는 대상 그래프 GT의 일부 하위 그래프가 쿼리 그래프 GQ에 그렇다면 왜 앵커를 사용해야 할까요? 노드 수준 빈도 정의를 다시 보겠습니다. 정의는 대상 그래프 GT의 일부 하위 그래프가 쿼리 GQ의 동형이고 동형 노드 U를 노드 B에 매핑하는 대상 그래프의 노드 수입니다. 100개의 이웃 노드가 있는 경우와 6개의 이웃 노드가 있는 경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앵커의 수를 측정하자고 하면 한계가 나오겠지만 동일한 형상만을 찾는다면 매우 큰 수가 나올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앵커와 모든 엣지를 매핑해야 하며 나머지 노드도 매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이러한 앵커 임베딩을 생성하면 각 노드 U와 각 노드 B에 대해 그래프 신경망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웃의 임베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앵커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이 임베딩을 사용하여 U의 이웃이 B의 이웃의 하위 그래프의 동형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핑이 존재하는지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U가 B에 대응한다는 것을 대응하는 노드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앵커의 대응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GT를 어떻게 이웃으로 분해할까요? 기본적으로 대상 그래프의 모든 노드에 대해 앵커 주변의 K-홉 이웃을 구합니다. 넓이 우선 검색 BFS를 사용하여 간단히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깊이를 정하는 매개 변수 K는 3에서 4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상 그래프인 GT를 다양한 이웃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웃을 만들었으므로 GNN을 이용하여 앵커 노드 B에 임베딩 공간을 매핑시키 쿼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여 쿼리 그래프에서 이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임베딩 공간에서의 순서 예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 A를 64차원의 고차원 임베딩 공간에 ZA를 가리키는 점으로 매핑합니다. 여기에서 임베딩 공간은 음수가 아닌 모든 좌표가 0이거나 양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베딩 공간에서 부분적인 순서, 전이성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왼쪽 노드의 모든 좌표가 오른쪽 노드의 모든 좌표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와 같은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전이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직관적으로 모든 좌표의
모든 좌표가 작아야 한다는 말은 특정 점이 다른 점의 왼쪽 아래에 있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점이 저 점의 왼쪽 아래에 있고 다른 점의 왼쪽 아래에 있다면 첫 번째 점도 세 번째 점의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특징점은 해당 특정 점의 왼쪽 아래라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왼쪽 아래에 있는 이러한 관계를 원하는데 이는 공간의 어느 부분에서든 모든 좌표가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의 왼쪽 아래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 즉 이동성이 다른 것의 왼쪽 아래에 포함된다는 관계에 의해 포착되기 때문에 이를 순서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경 써야 할까요? 왼쪽 아래에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왼쪽 아래가 중요한 이유는 하위 그래프 관계를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 여러 쿼리가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베드한 노드 앵커드 이웃이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쿼리 1과 쿼리 2라는 두 개의 앵커 쿼리가 있습니다. 쿼리 1은 이웃의 하위 그래프이므로 쿼리 1은 이웃의 왼쪽 아래에 임베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쿼리 2는 하위 그래프가 아니므로 왼쪽 아래에 임베딩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쿼리 1이 이웃의 왼쪽 아래에 포함되므로 이 하위 그래프의 관계의 개념이 유지됩니다. 앵커 노드의 임베딩 위치를 비교하면 쿼리 1은 앵커 노드 T의 하위 그래프, 쿼리 2는 앵커 노드 T의 하위 그래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한 부분입니다. 임베딩을 통해서 어느 쪽이 다른 쪽의 하위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매우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2차원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4차원 등 매우 높은 차원에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작동하는 걸까요? 우리가 임베딩 공간에서 전위적이고 부분적 순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른 것의 왼쪽 아래에 있는가 라는 관계로 순서를 정의하면 이것이 임베딩 공간에서 서브 그래프 동작을 부호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왼쪽 아래와 같은 관계는 순서에 대해서 전위적이며 서브 그래프 동연도 전위적이기 때문입니다. G1이 G2의 서브 그래프이고 G2가 G1의 서브 그래프라면 G1과 G2는 동형이라는 반대층의 속성이 있는데 이는 순서 임베딩에도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전위는 G1이 G2의 하위 그래프이고 G2가 G3의 하위 그래프라면 G1도 G3의 하위 그래프이며 이 역시 하위 그래프 관계로 인코딩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 A가 점 B의 왼쪽 하단에 있고 점 B가 점 A의 왼쪽 하단에 있다면
두 점은 같은 위치에 있고 그래프는 동량입니다. 마지막은 교집의 폐쇄 개념으로 한 노드의 사소한 그래프는 모든 노드의 하위 그래프라는 개념입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각 속성들을 이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말은 조금 어렵지만 그림을 통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임베딩을 GNN을 사용하여 생성하고자 합니다. 전이성, 비대치성, 그리고 교집합의 폐쇄, 이 속성 등을 유지하는 임베딩을 생성하고 싶습니다. 이때 어떠한 손실 함수를 사용해야 우리가 원하는 임베딩을 생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생성된 임베딩이 우리가 지금까지 정해온 제약 조건에 얼마나 위반되었는지에 대한 손실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 제약 조건을 지정하여 하위 그래프 속성이 순서 임베딩 공간에서 유지되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쿼리가 대상의 하위 그래프인 경우 쿼리의 모든 좌표, 즉 모든 임베딩 좌표는 대상의 모든 좌표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Q가 T의 하위 그래프라면 앵커 노드의 임베딩은 T의 임베딩보다 크거나 동일해야 합니다. Q는 T보다 왼쪽 아래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순서 제약의 의미입니다. 이제 는 최대 마진 손실, max margin loss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하며 학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실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제약 조건이 얼마나 위반되었는가를 수치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좌표 GT가 항상 Q의 좌표보다 크다면 이 값은 음수가 됩니다. 0과 음수 중에 더 큰 값은 최대값은 0이 되니까 손실은 그때 0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브 그래프 관계가 보존되지 않는다면, 즉 주어진 Q가 G의 오른쪽에 있거나 위에 존재한다면 이 차이는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0과 양수 사이의 값이므로 양수값이 최대값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우리의 손실, 마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위반이 없는 반면 오른쪽의 경우에는 Q가 T의 하위 그래프였지만 그런 식으로 임베딩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잘못된 임베딩을 연산한 것입니다. 이제 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손해를 측정할 수 있으니 이를 사용하여 학습을 사용할 것입니다. 올바른 순서 임베딩을 학습하여 GQ가 GT의 하위 그래프일 때는 페널티가 0이 되고 GQ가 GT의 하위 그래프가 아닐 때는 0보다 커지게 하려고 합니다. 풀어보면 하나는 하위 그래프이므로 왼쪽
하단에 포함되어야 할 때 페널티가 0이고, 다른 하위 그래프의 경우 GQ가 GT의 왼쪽 하단에 포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페널티가 높기를 원합니다. 이 함수를 학습하려면 훈련 예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GQ와 GT 중 절반은 하위 그래프가 될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베딩 신경망의 훈련을 수행할 때 긍정적인 예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예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최대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위 그래프가 아닌 경우 2는 결과적으로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알파에 2를 더하는 모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조작을 통해서 양쪽 모두에서 마진, 손실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훈련 예제는 어떻게 생성해야 할까요? 앵커 노드를 선택한 다음 그 주변에서 확률적 폭 우선 검색 BFS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이웃의 하위 그래프가 될 쿼리를 생성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부정적인 예를 생성하기 위해 노드를 제거하거나 엣지를 끊거나 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쿼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쿼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더 이상 하위 그래프가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훈련을 위한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베딩 신경망을 훈련하기 위해 이러한 훈련 예계 중 몇 개나 필요할까요? 아이디어는 이것을 훈련할 때마다 새로운 훈련상으로 샘플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 반복마다 모델이 다른 하위 그래프 예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능이 향상되고 과적합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폭 우선 검색 예제 샘플링을 이웃 샘플링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깊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런타임, 우리가 계산에 필요한 시간과 성능 간의 결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계산에 소모되는 런타임은 길어지지만 일반적으로 깊어질수록 더 나은 인베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세트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3에서 5 정도의 값을 사용합니다. 이제 만약에 새로운 쿼리가 도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새 쿼리가 도착하면 쿼리에는 앵커가 있습니다. 우선 그 앵커를 인베드합니다. 그리고 대상 그래프의 모든 대상 앵커에 대해 앵커 이웃의 인베딩과 내 앵커 쿼리 인베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쿼리가 그 이웃의 왼쪽 하단에 인베드 되어 있으면 쿼리가 이웃의 하위 그래프다 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위 그래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베딩이 있는지 다른 인베딩에 인베딩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물어보면 이를 매우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부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브그래프 매칭을 머신러닝 문제로 접근해서 서브그래프 동영상이라는 NP 하드 문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쿼리가 주어지고
타깃 그래프가 주어지면 쿼리를 인베딩하고 타깃 그래프의 노드 앵커 이웃을 인베딩합니다. 그리고 신경망 인베딩 함수를 훈련시켜서 서로의 왼쪽 아래에 위치하도록 서브 그래프를 인베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Q가 T의 하위 그래프라면 Q는 T의 왼에 인베드 됩니다. 따라서 이 인베딩 신경망의 훈련 시에는 이 하위 그래프 관계를 따르도록 강제하므로 쿼리가 주어진 목표 이웃 T의 하위 그래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매우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순서 포함 속성 또는 순서 포함 공간으로 그래프를 포함하면 단순히 좌표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하위 그래프 동영상을 매우 빠르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쿼리가 대상의 왼쪽 하단에 포함되었는가, 그리고 서브 그래프 동영상, 연산자 또는 재관계의 속성을 고려할 때 순서 포함 공간에 완벽하게 인코딩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잘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쿼리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쿼리 그래프가 그래프에서 하위 그래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접근 방식을 빈번한 하위 그래프 찾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서브 그래프와 모티프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의내었습니다. 그리고 신경망을 사용하여 서브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도 보았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주어진 쿼리 그래프가 더 큰 목표 그래프에서 서브 그래프인지 여부를 빠르게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빈번한 하위 그래프 마이닝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목표 그래프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위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빈번한 하위 그래프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큰 그래프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러한 빌딩 블록을 식별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K 크기로 연결되는 모든 하위 그래프를 열거나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는 K 크기로 연결된 하위 그래프 각각이 쿼리처럼 작동하여 대상 그래프에서의 그 발생 빈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주어진 크기의 하위 그래프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크기의 하위 그래프의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각각 하위 그래프에 대해 주어진 대상 그래프에서 해당 빈도를 찾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크기 3의 방향이 없는 연결된 하위 그래프에 관심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두 가지의 가능한 하위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생성하였으므로 이것이 1단계입니다. 이제 각각의 그래프에 대해 더 큰 대상 그래프에서 해당 그래프의 빈도, 즉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즉 여기에서 그 개수를 세어야 합니다. 지금같이 크기가 3인 모티프 하위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녹색 다각형은 주어진 모티프의 인스턴스를 나타내므로 여기에서는 총 3개, 빈도수가 3과 같습니다. 주어진 큰 그래프에 특정 하위 그래프가 존재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서브 그래프 동형 문제입니다. 빈번한 하위 그래프 계산은 더 큰 문제인데 먼저 주어진 하위 그래프의 빈도를 알고 주어진 크기의 가능한 모든 하위 그래프 중에서 가장 빈번한 하위 그래프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크기의 하위 그래프의 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지수 알고리즘과 싸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숫자를 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워야 하는 것의 가능한 것의 수입니다. 각각 1단계에서 2단계에서 작업한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모티브의 개수나 서브그래프의 개수가 크기에 따라 계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합 방식은 3개에서 7개 사이 하위 그래프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래프를 계산하여 빈도를 결정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학습과 그래프 신경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빈번한 하위 그래프를 찾는 것은 기하급수적인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패턴의 수, 즉 주어진 크기의 가능한 하위 그래프의 수가 조합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하위 그래프 하나가 주어지면 이를 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빈도에 따라 정렬했을 때 가장 빈번한 10개가 여기 있다고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두 가지 모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 학습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조금 더 우아하게 회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검색 공간을 영리하게 구성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능한 하위 그래프의 조합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서브그래프 동영상과 서브그래프 카운팅 문제는 그래프 신경망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카운팅을 위해 GNN을 사용하여 주어진 하위 그래프의 빈도를 예측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큰 대상 그래프를 가져와서 인베딩을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작은 쿼드는 그 빈도를 예측합니다. 직접적인 계산을 하는 대신에 그 빈도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모든 크기의 스케일, 즉 K 값이 3에서 7이 아닌 5, 10, 30로 증가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연결된 하위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크기의 빈도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실제로 작은 하위 그래프로 시작하여 원하는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노드별로 성장시키는 검색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도가 더 높아지는 방식으로 성장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빈도 하위 그래프 마이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모티프의 빈도가 아니라 가장 빈번한 하위 그래프와 모티프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절차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해 봅시다. 빈번한 모티프 마이닝을 위해 설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목표 그래프 GT와 하위 그래프 크기 매개 변수 K 그리고 원하는 결과의 개수 R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K의 노드에서 가능한 모든 그래프 중에 G sub T, GT 목표 그래프에서 K 노드에서 가장 빈번한 하위 그래프 R개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빈도 정의를 위해 노드 수준 빈도의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대상 그래프 T, 그래프 T에 대해서 일부 하위 그래프가 쿼리의 동형이고 동형인 노드 U를 노드 V에 매핑하는 노드 U의 숫자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보아왔던 100개의 스포크가 있는 일종의 별이고 6개의 스포크가 있는 쿼리가 있다고 하는 것, 쿼리 그래프가 있다고 우리가 관심 있는 앵커를 이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앵커가 중심 노드에 매핑될 것이기 때문에 대상 그래프에서 주어진 쿼리의 빈도는 1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쿼리 그래프를 대상 그래프에 매핑하는 유일한 방법인 동시에 앵커 노드를 대상 그래프의 노드 중 하나에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이 앵커 노드를 기본 그래프 T에 매핑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빈번도 정의는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빈번도의 정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방법은 SP 이것은 빈번한 모티프를 식별하는 신경망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작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입력으로 그래프 GT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드 앵커 이웃으로 분해합니다. 그런 다음 그래프 신경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각 이웃을 임베딩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인코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부분은 모티프를 키워서 빈번한 하위 그래프를 찾는 검색 절차라고 부르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개의 노드와 하나의 엣지라는 간단한 모티프로 시작해서 그 빈도를 보존하면서 반복적으로 모티프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 모티프를 어떻게 성장시켜서 빈번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모티프를 원하는 크기, 즉 크기 K에 도달하려면 어디에서 멈추고 모티프가 어떤 것이 사용됐다라는 예상 빈번도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0개의 노드에서 가능한 모든 그래프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노드에서 반복적으로 그래프를 키우면서 그 빈번도를 최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SP 마이너의 큰 그림입니다.
SP 마이너의 핵심 아이디어는 입력 그래프 GT를 수많은 작은 이웃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해한 이웃을 오더 임베딩 공간에 임베딩할 것입니다. 오더 임베딩 공간의 주요한 이점은 주어진 하위 그래프 GQ의 빈도수를 매우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망 그래프를 사용하는 매우 빠른 빈번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빈번도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대상 그래프 GT의 노드 앵커링 GN을 서브 그래프 집합으로 삼습니다. 이 서브 그래프가 순서 내포 속성 오더 임베딩 스페이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이웃의 숫자를 세어 주어진 대상 그래프 GQ의 빈번도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래프 GQ에 대해 임베딩 공간의 어느 지점에 임베딩하고 그 오른쪽 상단에 GT 이웃이 몇 개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표기법을 사용하면 각 좌표를 통해 상위 또는 하위 그래프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논의했던 순서 포함 공간 속성 Order Embedding Space Property의 결과와 맞습니다. GQ가 입력되면 이를 임베딩합니다. 그 빈도는 단순히 오른쪽 상단에 임베드된 노드 앵커 이웃의 개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베딩 좌표가 내 쿼리 포인트의 임베딩 좌표보다 큰 이웃의 수입니다. 그래서 슈퍼그래프, 상위 그래프 영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빨간 음영 부분에 있는 이웃들은 하위 그래프로서 GQ를 포함하는 GT의 이웃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빈도 추정이 될 것이며 새로운 모티프가 그것을 임베딩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 몇 개의 포인트가 있는지 측정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매우 빠른 하위 그래프 계산 빈도 추정 방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빈도 추정을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모티프를 찾는 검색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그래프 GT에서 시작 노드 U를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 노드 U의 이웃 노드들을 확장하여 쿼리 그래프를 얻고 그래프 신경망을 사용하여 그 빈도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빈번도를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GT에서 그것을 키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점이 모티프 패턴을 포함하는 대상 그래프에서 이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음영 처리된 공간이 영역에 무엇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점 빨간색 모티프를 포함하는 이웃입니다. 물론 지금 처음에는 스텝 1 단일 노드이기 때문에 모든 이웃에 대해서 모티프가 포함됩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모티프 S를 만들었으므로 이 모티프가 빈도가 가능한 커지도록 크기
K에 도달할 때까지 모티프를 키우려고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GT에서 선택한 노드 U의 이웃을 탐색하고 해당 노드의 이웃을 추가하여 모티프를 노드별로, 엣지별로 반복적으로 성장시키는 반복 절차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개별 노드에서 시작해서 이제 확장된 개별 노드, 우리는 이것을 S라고 합니다. 각 단계마다 S에 이웃 노드 하나를 추가할 것이므로 S는 점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노드를 S에 추가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해서 빈번도를 최대한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S에 추가하는 가장 좋은 노드가 무엇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원하는 크기 K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노드를 추가할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기본 모티프를 노드 단위로 얼마나 정확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K단계 이후에 빨간 영역에 있는 이웃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에는 주어진 크기 K의 그래프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즉 빨간 음영 부분에 있는 이웃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점에 도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프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웃은 무조건 이 밑에 있는 이 지점을 하위 그래프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한 순서 임베딩의 속성입니다. 이제 모티프가 원하는 모티프의 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즉 크기 K에 도달할 때까지 노드별로 모티프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 끝나고 반환할 것은 종료한 모티프가 무엇이든 반환해야 하고 예상 빈도, 빨간 음영 영역에 있는 이웃의 숫자를 반환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빈번도가 높은 하위 그래프의 모티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티프를 어떻게 성장시켜서 그 빈도를 어떻게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인 서브 그래프 모티프 S에 어떤 노드를 선택해서 추가할지, 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위 그래프의 총 위반, Total Violation of the Subgraph 개념을 정의하겠습니다. 이는 하위 그래프 G를 포함하지 않는 이웃의 수입니다. 즉 이것은 오더 포함 속성, Order Embedding Property를 만족하지 않는 이웃의 수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체 위반을 최소화한다는 것으로 빈도를 최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았을 때 이 부분을 최소화한다면 자연히 이 부분은 최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검색 방법을 사용해서 추가할 노드를 고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리드 스트레이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단계에서 총 위반 횟수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하위 그래프 S에 노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즉 하위 그래프 S의 오른쪽 상단에 이웃수를 가능한 한 많이 유지하는 노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노드에서 시작하여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 각각의 노드를 추가하고
이를 통해서 모티프를 구축하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표는 빨간색 음영 영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이웃을 가진 크기의 모티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서 이 방법이 정말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대상 그래프에서 가장 빈번한 10개의 모티프를 기준으로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크기가 5일 때와 6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색 절차가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빈번한 상위 10개의 모티프 빈도는 각각 얼마인지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상 그래프 G에서 이메일 노드 U를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티프를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공간을 포함하는 순서로 예측된 빈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위 10개의 모티프를 빈번한 숫자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Y축은 빈도 수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례에서도 이 신경망 순서 임베딩 공간 기반 방법을 사용해서 가장 빈번한 상위 10개의 모티프를 식별합니다. 그리고 그 빈도를 정확한 카운팅으로 찾은 것과 비교해 봅시다. 물론 모티프의 순위가 높아질수록 빈도는 낮아지지만 예를 들어 이 경우 SP-는 기본적으로 상위 10개의 모티프 중 8개를 완벽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빈도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정확히 식별되지는 않았고 그에 따라서 빈번도도 조금 더 낮습니다. 상위 8개는 완벽하게 식별되었고 6개의 경우에는 마지막 하나를 빼면 완벽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기존의 대략적인 검색 방법입니다. SP-와 비교했을 때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모티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것은 검색 절차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매우 큰 모티프에 대해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10, 11, 14, 17, 20이 되는 크기에 대해서도 높은 확률을 가지고 모티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서로 다른 실제 네트워크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면 가진 큰 모티프를 계산적으로는 매우 저렴하게, 간단하게,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은 모티프는 기존의 휴리스틱 기반 기준선으로 이용한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큰 그래프의 구조에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개념인 하위 그래프와 모티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브 그래프나 모티프의 빈도는 노드나 그래프의 특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의 조직이 무엇인지, 주어진 그래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큰 대상 그래프, 타겟 그래프에서 주어진 크기의 자주 발생하는 하위 그래프를 조합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위 관계를 예측하기 위한 신경망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바람직한 속성을 가지며 주어진 그래프가 더 큰 그래프의 하위 그래프인지 또는 더 큰 목표 그래프에서
주어진 하위 그래프의 빈도는 얼마인지 빠르게 말할 수 있는 순서 포함 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예측은 매우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모티브를 시작하여 노드별로 반복적으로 키워나가면서 높은 빈도를 가진 큰 모티프를 식별할 수 있는 신경 인베딩 가이드 검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실용적이고 빠르며 식별된 모티프와 식별된 하위 그래프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이것으로 서브그래프 식별, 서브그래프 카운팅, 그리고 빈번한 서브그래프 마이닝에 대한 처리를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